변호사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때 독일 3인당이 연합에 결의하는. 근데 이제 이 책 말고 다른 데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실천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베베르 입장을 이 연합에서 베베르 입장을 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립이, 그러니까 우파하고 중간파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좌파의 입장은 아예 뭐 논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베베르한테 찬스프를 던질 수밖에 없었고, 이 베베르가 같은 중간파를 좌파로 견인을 해서 우파 수종주의가 더 이상 당내에서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민주노총 선거할 때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러시아 대중파업운동을 발전이래가지고 러시아의 그 노동운동사를 썼더라고요. 예. 이것만 해도 좀 1시간 좀 얘기해야 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제가 나름대로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일단 이제 시기적으로 이 거래 순서는 반대인데, 이 거래 순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1905년 1월 22일 러시아 1905년 혁명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그걸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904년 파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03년 파업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905년 1월 파업은 1904년 12월 파업의 연장선이다. 1904년 12월 8월은 1904월 봄의 파업의 연장선이다. 1904년 파업은 1903년 파업의 연장선이다. 1903년 파업은 1902년 파업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해서 1896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로자가 글을 쓴 순서는. 그런데 그렇게 발제를 하려고 하니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1896년, 97년에 페트레스부르크 직물 노동자들의 거대한 총파업이 있었고, 그 이후에 1902년에 3월에 코카서스의 부툼이라는 지역에서 대중파업이 있었고, 1904년 12월에 코카서스와 바쿠에서 일어나서 러시아 곳곳을 한때 마비시킨 그런 파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5년 1월에 대중파업이 있었고, 이게 1월에 대중파업이 이제 1월 16일에 일어나는데, 이때 또 러시아에는 주바노프 노동조합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경찰 간부인데,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이런 막스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너무 과격하고 혁명적이 되니까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주 막 기본적인 경제투쟁만 하는 그런 온건한 노동조합 있잖아요. 그런 노동조합을 해서 우리의 노동조합을 세력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 푸틸로프 공장에서 이 주바노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데 이제 웃기는 게 고용주들은 주바노프 노조는 안 미워하고, 이 사람들 좀 한국에 보면 왜 한국 노총은 우대하고 민주노총은 탄압하고 이런 것처럼 한국 노총을 좀 이렇게 우대해 주셨어야 되는데, 한국 노총이고 민주노총이고 주바노프고 뭐 막스주의고 간에 노동조합은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두 명의 노동자를 해고를 시켜요. 이 두 명의 노동자를 해고를 시키니까 그 지역에서 전부 대중파업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1월 22일 날 가풍 신부가 이끄는 20만의 노동자가 짜르 궁전 앞에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는 뭐 인민 헌장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는 프롤레타리아 헌장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원서를 만드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때 당시의 그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그거를 담은 이제 청원서를 가지고 이제 짜르한테 전달한다고 짜르 궁전 앞으로 행진을 해서 가죠. 그런데 짜르가 보니까 20만 명 노동자들이 밀려온 거야. 너무 무서웠지, 자기로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에 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가지고 현병을 동원해서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대요. 총을 처음에 현병들이 총을 딱 쏘고 나면
사람들이 막 총을 피하려고 우왕좌왕하고 총에 맞아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기마병들이 탁 와가지고 칼을 빼들고 다시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예. 하여튼 그게 이제 러시아 1905년 혁명의 시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막 1905년 6년까지 막 계속해서 전국이 파업의 물결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웃기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소한 두 명을 해고자 문제가 정치적인, 대규모적인 정치적인 총파업으로 갔다가 이게 또 약간 소강 상태에 가면은 또 막 경제적인 파업들이 막 일어나요.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현대사도 보면은 항상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 있은 다음에는 노동자들의 진출이 있어요. 그 4.19 혁명이 그랬고, 80년 봄도 그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6월 항쟁 이후에 7.89 대투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여튼 그랬는데, 이거 제가 이제 설명한 거니까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6조에서 6째 줄? 그것만 좀 읽어볼게요.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대중파업들의 결과 노동자들의 지적 문화적 성장, 고용주들과 관계 변화, 조직화 작업의 출발점, 노동조합의 결성.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없는 상태에서 파업을 막 한 거죠.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7.89 노동자 대투쟁은 꼭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파업을 한 거 아니죠. 일단 일선부터 놓고 시작했죠. 그래서 노동조합 형해의 어떤 설립, 여러 노동조합 신문 발간, 중앙기관지 노동조합 발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짧은 입헌 시대와 끔찍한 각성.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1905년 10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짜르가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절대주의 왕정인데 입헌군주정의 그런 정치를 할게. 어해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볼리긴 두마어잖아요. 예.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우리가 6월 항쟁 때 노태우가 6.29 선언해서 우리 대통령 직선할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또 다시 항상 그 프랑스의 1848 혁명도 그렇고 부르주아 혁명을 이라는 이 과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아주 절대주의적인 그 정치 권력이 무너지고 나서 부르주아적인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고 나면 부르주아들은 이전의 그 지배 계급보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것이 노동자 인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848년도 보면은 2월 혁명 이후에 6월의 노동자 봉기를 아주 처참하게 대량 학살로 끝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두마 어해가 오고 이렇게 좀 뭔가 평화적인 시대가 온 것 같았는데 전혀 이제 아니게 되니까 12월 달에 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데, 이 파업은 이전의 파업과 다르게 봉기로 발전을 해요. 네, 봉기로 발전을 하는데 다 깨지죠.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지배계급에게 있고 그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약간의 시가전 이런 걸 해도 결국 다 지죠. 근데 이제 어쨌든 로자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마침내 12월에 제국 전체에 걸친 3차 총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그 과정과 결과가 앞의 두 경우와 전혀 달랐다. 1월의 경우처럼 정치적 행동이 경제적 행동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었고, 10월의 경우처럼 급격한 성리를 얻어낸 것도 아니었고, 진짜 정치적 자유를 가진 짜르 고문단은 더 이상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고, 혁명적 행동은 처음으로 절대주의의 물리적 폭력이라는 강력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전진해온 경험의 논리적이고 내적인 발전에 따라서 대중파업이 이번에는 공공연한 봉기와 무장 바리케이트, 모스코바 시가전으로 전환하였다. 모스코바의 12월 사건들은 정치적 행동과 대중파업 운동에서 상승곡선의 맨 꼭대기에서 처음 혁명의 마지막 해를 마감하였다. 모스코바 사건들은 러시아 혁명 운동에서
논리적 발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과 아울러 전체 혁명운동의 미래도 함께 보여준다. 즉 혁명운동의 끝은 공공연한 전면봉기인데 이것은 인륜의 예비적 부분적 반란이라는 학교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한동안은 어떤 부분에서도 겉보기에 패배로 끝나고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의 1896년에서 1906년까지의 파업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하면서 사장에서 이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이라는 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좀 쉬었다 하면 안 돼? 사장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우리 투쟁이 경제투쟁을 하다가 이제 실력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혁명을 보다시피 처음에 오히려 대규모 정치적 파업을 먼저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경제투쟁이 막 이어지다가 다시 정치투쟁으로 가는 이런 것을 보다시피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라는 것이고, 이거 뭐 다 읽기는 그런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되는데 7쪽에 그래서 이제 대중파업은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효과를 높이려고 머리에서 지어짜내 교모한 방법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운동 방식이며 혁명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현상 형태이다. 그래서 대중파업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고립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1905년 혁명 전에 1905년 혁명 전에 1904년 파업이 있었고 그 전에 1903년 파업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례적인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얘기와 정치적 얘기를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뭐 사소한 계기들이 아주 대규모 정치 파업으로 가기도 하고, 정치 파업들이 막 높아지면서 조직의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경제 파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러시아의 사건들은 대중 파업이 혁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대중 파업의 주도권과 의식적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투쟁의 실마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요거는 이제 이 대중 파업에서 실제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 투쟁의 실마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투쟁의 모든 국면과 모든 순간에 이미 풀려나서 움직이는 프롤레타리아의 모든 힘을 당의 투쟁 대우 속에서 실현되도록 정치 투쟁 전술을 계획하는 것. 사회민주당의 전술이 단호함과 예리함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고, 또 단호함과 예리함이 실제 힘관계의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힘관계에 앞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중파업 시기의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적용될 수 있는 러시아 노동자 계급 운동의 교훈,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일의 그 3인당 지도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독일하고 러시아를 비교를 하면서 러시아는 너무 부진적이고 러시아 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노자는 그게 아니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의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독일하고 비교를 해볼 때 결코 낮지 않다. 그 다음에 독일의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이다. 실제로 미조직되어 있는 독일 노동자들이 대중파업을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독일 3인당이나 독일 노동조합은 딱 지금 조직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왜 민주노총이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해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협력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쭉 하고요. 그래서 혁명에서 대중파업의 역할, 그 다음에 노동조합들과 사회민주당의 공동행동,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한국하고 딱 적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당과 노동조합 이러면 당의 지도를 받는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잘 갖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이 너무 여러 개잖아. 당이 너무 여러 개이기도 하고 당이 너무 여러 개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자가 비판하고 있는 이 3인 독일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사실은 우리 한국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노동조합을 주도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로서의 어떤 그런 노동자 계급 정당 이런 게 생긴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중파업론이라는 이 책이 독자적으로 뭐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분석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은 좀 파업이라는 주제의 4개의 텍스트 중에 한 개라서 좀 파업과 관련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를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로자는 독일의 수종주의, 베른슈타인주의, 나중에 중도파들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이제 독일 3인당을 탈당을 하죠. 독일 3인당을 탈당을 해서 스파르타쿠스단을 만들죠.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단이 나중에 독일 공산당이 되죠. 이 독일 공산당이 이제 그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비합법 정당으로 가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동독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독일 공산당 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로자하고 리프크레이트는 암살당하죠. 예. 잔인하게. 예. 하여튼 그래서 로자가 만약에 로자가 1870년도 정도에 태어났는데 이 글을 쓴 때가 36살밖에 안 된대요. 대단하죠. 내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택 남구현이라는 사람이 파업의 정치학, 파업과 계급투쟁이란 제목으로 2000년도에 진보평론이라는 책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이제 그 글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파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내용을 보면 파업은 자본주의에서 합법적인 위치를 차지함이 이전 사회 구성체의 밀란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2000년이니까 1906년 로자가 대중파업론을 썼을 때가 1906년이니까 94년이 지나고 나온 글이잖아요. 그래서 94년 동안 이 자본주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노동자 계급이 일정하게 조직과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파업이라는 것을 딱 합법적인 틀에 가둬놓은 거예요. 노동법, 노동조합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 뭐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이라든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파업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엄청 힘들어요.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호위에 가가지고 파업권을 얻어가지고 쟁의 발생 신고를 노동부에 해가지고 그래 해야 그게 합법적인 파업이잖아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 파업으로 바로 공권력의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많은 노동자들에게 합법적 노동권을 아예 파업권을 부정하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합법적 파업권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공기업 노동자들 있잖아요. 철도 뭐 지하철 이런 데는 필수 유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필수 인력을 빼고 파업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필수 인력이 보면은 한 70% 돼. 예. 그러니까 100명의 노동조합원이 있으면 파업을 하면 70명은 필수 인력으로 일을 해야 돼. 30명이 파업하는 거야. 철도가 2017년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했지만 필수 파업이었잖아요. 그게 필수 파업이 아니었으면 실제로 진짜 철도가 정말로 쏘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됐다면, 어쨌든 그래서 이 1900년, 그러니까 1900년도하고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자들의 저항을 딱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딱 묶어가지고 이제 한계를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파업은 노동자 대중의 상태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자 정치를 실현하는 데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파업이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되고 실현되고 있는 까닭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파업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권리로서 인정되는데 자본의 착취가 법, 제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는 것이다. 파업의 권리는 투쟁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착취가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자본관계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둔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은 노동자 계급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서도록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파업은 자본주의 체제와 부르주아 정치가 지속되는 한 부르주아 관념론자들의 주장이나 바램처럼 도덕적 판단이나 의식의 전환에 의해서 멈출 수 없으며, 또 괴랑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부르주아 정치를 개선하는 것에 의해서도 결코 사라질 수 없다. 그래서 파업은 노동 과정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은 노동의 부속물로서 객체화 되었던 산 노동이 이제 자신을 지배하던 죽은 노동에 대해서 노동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이제까지 은폐되어 왔던 가치정치 과정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은 물론 부르주아 정치의 계급적 성격도 폭로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파업에 대한 제 입장, 세 가지 입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아나키즘, 신디칼리즘적인 그런 태도인데, 이거는 이제 노동자 대중의 직접 행동에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총파업의 정치적 성격과 의의를 극대화해서 주관적 의도하고는 다르게 노동자 정치를 협소하게 하고 파업투쟁을, 계급투쟁을 한 형태, 한 전술을 한 형태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최고 형태 혹은 유일한 전술로 위치 지우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동일시하면서 노동조합 외의 정치 조직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러시아가 1917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소비에트 권력 내에서 그 유명한 노동자 반대파를 형성하잖아요. 콜론타이도 거기에 입장에 서가지고 레닌하고 대립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신디칼리즘이고, 그 다음 이제 계량주의적 태도는 아까 이게 뭐 베른슈타인이나 이런 독일 3인당의 어떤 지도부처럼 가능하면 파업투쟁을 회피하는,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제투쟁으로만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회주의에 이렇게 종속되는 형태. 그래서 노동조합은 경제투쟁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해가지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이고 의회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이제 얘기하는 게 개량주의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의 표현입니다. 혁명적 노동자 운동 진영 혹은 막스주의적 영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거기 하면서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를 인용을 해요. 레닌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경제적인 것에 제한하려는 경제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무계급 사회의 전망 속에서 계급 투쟁을 전개해야 막스주의적 운동이라는 입장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레닌의 그 파업에 대해서 아까 했잖아요. 여기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 경제주의를 비판한 그 유명한 문건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로자 룩셈부르크는 방금 우리가 이제 대중파업론에서 봤듯이 개량주의 정치를 넘어서 나아가는 대중파업의 정치적 성격과 대중투쟁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민택 남구현 씨가 생각하는 파업의 정치학은 어떤 거냐 하면, 파업은 노동자 계급이 대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정치 학교이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삭투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정치 선정과 선동으로 이룰 수 없는 정치적 성과를 단 한 번의 대중파업만으로 이룰 수도 있다. 대중파업이 특히 공장 점거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에는 그것의 정치적 성격과 의의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파업과 공장 점거와 함께 진행하는 가두 투쟁은 노동자 계급이 투쟁 과정에서 여타 계급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대중파업은 공동투쟁의 유력한 수단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계급투쟁의 현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민주노총이 19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잖아요. 19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두 개의 양날개론,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산별노조를 만들고 이제 민주노동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는 노동조합이, 정치는 민주노동당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것들이 민주노총 안에 이제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서 이제 의회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이름으로 의회주의가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준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의회 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계급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고민택 씨나 남구현 씨가 다른 글을 쓴 거에는 좀 개인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진 측면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는 그냥 동의할 만한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 단결을 배우고,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을 투쟁을 통해서 이해하고 계급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고,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유력한 수단이다. 유력한 수단인데,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생디칼리즘적인 어떤 그런 무정부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대화하거나 총파업만이 유일한 전술인 것처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파업, 총파업만을 외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대의에 대해서 계속 그 말이 나왔거든요. 금속 노조에 분담금 내는 거 50% 감축하자고.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그거를 분담하는 거를 감축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기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게 그걸로 해가지고 쉽게 해서 예전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입도 안 했잖아요, 아예. 금속노조에 가입도 안 하고 본인들만 복지를 잘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한때 중공업이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이제 탄압이 들어온 거지. 완전 어영 노조였지. 옛날에는 한때는 막 저 중공업이 막 고릴라 막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엄청난 위험을 떨쳐다가 언젠가부터 정봉준이가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니네들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살살 바람을 넣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자기네만 이렇게 하는 자기 회사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락생이가 아니 내는 돈을 50일 지금 감축하는 걸 지금 종합총회에 묻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안건에 나왔어요. 이미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결국 다시 민주노조에 가입했잖아요. 저기 뭐 금속노조에 가입했어요. 안 되니까 혼자 파업해보고 되지 않거든. 어영노조 하다가 갑자기 파업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지도 않아. 몇십 년간 어영노조를 했는데 누가 그걸 따라주겠냐고. 걔네들 복지가 엄청 좋았거든요. 파업하기 전에는 복지가 우리가 받는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 복지. 근데 갑자기 뭐야 왜 선적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판매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막 따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예 중공업이 저기 대우 뭐죠 거기? 대화조선요. 대우조선 거기가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뭘로 대우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또 뭐 있죠 저 창원 진주가 창원 그쪽 그거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중공업 STX인가? 예 그런 것도 거의 뭐 요즘에는 이름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고 중공업 죽어버렸거든요. 그지 우리도 지금 이것들이 배부른 짓 하는 것 같아. 그 자동차죠. 예. 응. 그 자동차나 뭐 자동차 자동이나 조선 산업이나 과잉 생산 위기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생산력이 발전해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그만큼의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노조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된다라고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한테는 필요 없는 가변 자본을 끌고 안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가변 자본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놈의 노동조합 때문에 마음대로 해고를 못 시켜.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고제 도입해가지고 확 잘라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고 필요하면 또 고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들을 확 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부품이 3만 개에서 15,000원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 단협상에 전년 퇴직자가 나가면 거의 이만큼 신규 채용한다 돼 있어요. 단협상에. 그런데 우리 회사 제도로는 베테랑. 그 다음에 현대도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름은 약간 틀려요. 그게 뭐냐면 전년 퇴직하고 1년간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전체 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안건에는 그 필요한 만큼은 촉탁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임금에 상여금 포함돼서 나가는 거예요. 1년간 따로 상여금 주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임금에 우리 그 인턴 쓰면은 세금 별로 안 나가고 걔네들 그 상여금 다 포함해서 나오거든요. 인턴도 인턴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이제 임금 협상해가지고 나오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받는 조건이 아닌 좀 별도로 또 정해주죠 금액을. 근데 그렇게 받는 건데 아무튼 그걸 이제 요번에 와서 이제 또 베테랑 제도를 없애고 신규 채용하자 그러는데 그게 뭐 회사가 받아주나 얼토당토 하지 말라 그러지. 왜 그러냐면은 엔진 쪽에 부품이 아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엔진을 안 하게 되면은 주물, 소재 이쪽에 그냥 전멸이에요. 그게 앞으로 한 3년 안에는 작살이 없어져요. 아예 안 만들어요. 우리 문제. 전선의 영남권 교육위원회에 현대자동차 민투이 교육위원들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5번 정도 교육위원회 했잖아요. 그때 모여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많죠. 전부 정년을 앞두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딱 현대자동차만 본다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이 충격이
정년퇴직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신규 채용을 안 하면 맞대요.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년퇴직 하던 이 사람들이 그나마 옛날에 87년 대투쟁을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지금 남아있는 좀 젊은 층들은 전혀 노동, 진짜 파업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완전히 오히려 막 정당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지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정말 걱정이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현대는 작년에 무파업했어요. 임금 통계를 하면서 스타트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아예 코로나 시기고 하니까 그냥 파업 안 할 테니까 임금 통계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달간 파업을 했어요. 104시간 넘게 파업했어요. 파업을. 근데 마지막 결정 내기 잠정합의 보기 전날까지만 해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조직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선대 이제 쉽게 해서 먼저 그 퇴직은 아직 안 했고 원로 그 조직원들 있잖아요. 그 조직원들 지부장이 딱 만났는데 야 해는 기면 안 돼. 도장 잠정 합의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그렇게 해는 게 한다 그런 놈이 아니 한 달간 파업을 하면 뭐하고 돈만 까이고 그래가지고 하룻밤에 그냥 잠정합의를 딸랑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마지막 30일인가 그때 맞춰서 한 거예요. 그 가결되자마자 바로 좀 돈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노동조합이 이게 무슨 필요 있는 건가. 아니 파업을 했으면 뭔가 덕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는 그때 엄청 넘어오거든. 파업 안 했다고 그 조합원들한테 야 기왕 저렇게 파업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임금이 얼마라도 오르면은 너네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현재 당시 지부장이 양재동 본사 와가지고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기아자동차 임금 올리면 안 된다. 지부장이 그렇게 와서 얘기했다니까요. 사장 저기 정의신한테 와가지고 자기 혼난 자기 쪽팔리다고 자기 입장이 안 차잖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현대 지부장이 와가지고 기아자동차 임금 올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 나 그런 거 보고 진짜 이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이라면서요. 둘이 동네 아니 그러니까 자리에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뭐냐 하면 영국의 노동조합들이 이제 영국의 노동조합이 이렇게 막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페이비안 협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페이비안 협회가 어떤 거냐면은 아주 이제 평화적인 노사협상 이런 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고방식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1906년에 만들어지는 영국 노동당의 실질적인 그 물적 토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그 제일 처음으로 자본주의 가장 발전되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게 되고 제국주의적인 심사를 통해서 제3세계나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엄청난 수탈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을 매수한 거야. 노동 귀족화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의식들이 실제로 노동자 계급의 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반자본가적인 이런 의식들로 뭉쳐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이 그런 거죠.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목도하고 있는 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잖아요. 그 국민건강보험이 그 콜센터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것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70몇 프로가 반대한다 이래가지고 비정규직 콜센터들이 정규직화하라고 파업을 하는데 보험공단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주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의.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작년에 그 김명한 집행부가 사고 쳤을 때 김명한을 지지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들이 연서명을 해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명한을 지지하고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짜고 밑에 뭐 건강보험 노동조합
뭐 가스안전공사 노동자 이래갖고 쫙 있는데 이 노동조합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사업장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하는 노조인가. 딱 그렇더라고. 그게 현실은 그 사람들의 의식은 그래서 다행히 있잖아요. 지금 민주노총 안에 투쟁하는 사업장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네, 요즘 민주노총 집회하면 정규직 안 나와요.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노동절 집회 누가 나요? 다 비정규직이에요. 민주노총에서 무슨 뭐 630 총파업하니 무슨 메이데이 집회를 하니 뭐 하니 정규직 안 나와요. 네, 의사는 메이데이 집회를 메이데이 때 안 한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 메이데이 때 놀아야 되기 때문에 메이데이 때 메이데이 집회를 안 한대. 그래서 뭐 앞에 금요일인가 뭐 이럴 때 뭐 울산시청 앞에서 그 뭐라노 그 큰 노조일수록 노조 상근자들과 타임오프 배려 받는 그 대의원이라는 간부급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낮에 메이데이 집회하고 이런다. 그렇게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타락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로자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독일이 지금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 말씨 갖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민주노총도 지금 뭐 대기업 정규직 이거를 믿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물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동지들도 많이 있지만 예. 어쨌든 광범위한 이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우리 회사에 이제 기아 리더스 클럽이라고 밴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파업하고 갈 때 끝까지 가야 되니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여기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괴롭지 얼마나 얼마 안 된 애들이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신네들은 들어올 때 그냥 나도 저기 기아 입사할 때 추천서 받고 들어갔거든요. 추천서가 있어요. 누가 추천서 한다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가입 시켜줬거든요. 쉽게 해서 능력이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쓴 게 진짜 과학하냐. 뭐라 했냐면 당신네들은 능력 없어도 다 들어올 수 있었잖아. 그러면 들어와서 많이 벌어먹었잖아. 근데 우리는 치열한 경쟁. 능력 없으면 우린 반푼어질 없어. 니네들 그리고 3분의 1밖에 못 받아. 같은 그거라도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입사할 때는 그거를 고등학교 나오고 뭐 시창인증 있고 군대 갔다 오고 이 호봉이 다 이렇게 뭐 10호 호봉, 12호봉, 못해서 7호봉 넘었어요. 근데 한 7, 8년 전부터인가? 다 1호봉이야. 입사하는 애들 무조건 다 1호봉이에요. 뭐 군대는 어디 갔다 오고 뭐 고등학교 갔다 오고 뭐 전문대고 자격증이 다 필요 없어. 다 1호봉. 그리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그러니 얘네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돼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는데 다 지하니까 150 받는 거야. 150. 150이 무슨 대기업이요? 말이 좋은 대기업이지. 다 뛰니까 우리 이제 그게 없잖아요. 잔업 같은 게 없잖아요. 88로 가니까. 다 뛰니까 150 받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1호봉으로 줘버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텐텐 근무할 때 일했던 사람들은 보전수당이 한 20몇만 원씩 줘요. 달달이. 근데 그것도 없어. 니네들은 88한테 들어왔잖아. 니네들은 그만큼 일을 안 했잖아. 쉽게 그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다 떼버리, 차포를 떼버리니까 그게 상여금도 들어가고 급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통상금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계속 이중임금제를 쓰면서 쉽게 해서 노동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 젊은 놈들한테 야, 너 땅도 일도 안 하는 그렇지 일도 안 하지. 너 땅도 다 가서 편한 데 있으니까 안 하면서 니네들 두세 배 받아. 니네들 가만히 있지 말고 달라들어. 이리 만드는 거예요. 회사는. 일부러 노동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거는 진짜 공기업일수록 더 심해요. 왜냐하면 철도나 이런 뭐 지하철 이런 데는 엄청난 시험을 치갖고 입사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TV에서 나왔잖아요. 쉽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 돼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면 안 된다. 자기네들은 경쟁 치열하게 해서 왔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다 정규직화 시키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정규직 안 한다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한 250명 돈을 받았어요. 말만 사람 1억 원씩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비정규직이 그거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람 250명 빼고는 나머지 다 정규직 시켰었어요. 다 정규직 됐어. 근데 지금 250명 나온 사람은 정규직 하고 싶어도 그 받은 걸 토해내야 되잖아. 내가 받은 거. 뭐 몇천만 원이 모여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은 그걸 토해내. 근데 뭐 나이 뭐 50, 90, 뭐 58세 되는데 1억 받은 거 그거 토해내고 내가 여기 다녀봐야 2, 3년 다니는데 그거 하겠냐고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 버티는 사람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250만밖에 없고 우리 나머지는 다 정규직화 돼버렸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하실 거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정규직화 다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했으면.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하는 말은 이번에 7월달에 대부분 그게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니네들 돈 안 내면은 정규직화 절대 안 시키고 성소를 해도 회사에서 이런 사정을 안 한다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거야. 회사는 꼭 정규직화 시킬 필요 없다고 회사가 배짱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웃겨.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가 그런 상황이잖아. 서진이엔지. 그래가 계속 투쟁하고 근데 요 최근에 고공농성하고 했던 다 판정 다 났는데도 그냥 그러니까요. 가택을 회사가 배짱 튀기는 건 그냥 벌금 내겠다는 거예요.